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권력의 남성들을 거느리고 또 그걸 이용해 막강한 부와 명성을 누리게 된 한 중국인 여성의 신분 상승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아직도 그녀에 대한 평가는 분분한데요. 오늘 스토리 중간에는 저의 주관적인 판단도 함께 있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웬디 덩, 1968년생으로 중국 산동성 평범한 가정에서 셋째 딸로 태어납니다. 집안이 부유하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한 달 수입이 50달러 정도? 그 당시에 중국의 낮은 물가를 고려하더라도 10만 원 정도의 돈이죠. 웬디는 이때 가난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겨울에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서 얼음같이 차가운 물로 목욕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 툭 하면 전기가 끊기기 일쑤라서 냉장고가 작동되지 않는 날도 많았고요. 이마저도 부모님은 냉장고가 고장날까 싶어서 자식들이 손도 대지 못하게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중학생이 된 웬디는 신체적으로 어디서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178cm나 되는 훤칠한 키 때문이었어요. 덕분에 배구 선수로 발탁이 됐죠.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운동을 하는 걸 반기진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이 반드시 공부로 성공을 해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그 자식들 중에 웬디는 머리도 좋고 또 학업 성적이 뛰어나서 부모의 기대와 또 압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녀가 자랄 때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암기했다고 해요.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했고요. 영특함도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혹독한 생활 습관까지 함께 하면서 웬디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그녀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좋은 밑거름이 되죠.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버지가 공장 관리자로 승진을 해요. 그 덕에 좀 더 큰 도시인 광저우로 온 가족이 이주하게 되죠. 웬디는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을 하듯 드디어 광저우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었는데 사실 이게 웬디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녀는 조금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인 중국에서는 크게 성공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더 큰 기회가 있는 미국을 노리고 있었죠. 1987년 19살이 된 웬디는 그때부터 미국에 가기 위해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의대 포기하고 통역 일을 시작했어요. 영어 잘하니까요. 그러던 중 우연히 인생을 바꿀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이 광저우에서 냉장고 공장을 운영하던 미국인 제이크 체리와 그의 아내 조이스 체리를 알게 된 겁니다. 부부가 딱 보니까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유창하고 웬디가 마음에 들었어요. 또 어린 나이에도 성실하게 일하는 게 굉장히 애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히 아꼈죠. 그러다가 부부는 웬디가 미국에 가고 싶어하는 그 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그래?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부부가 적극 후원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더 넓은 세상에서 그녀가 좀 기회를 펼쳤으면 하는 그런 인간적인 호의였죠. 그러면서 대학 입학과 비자 신청 다 도와줬고요. 심지어 2년 후인 1989년 아예 웬디를 데리고 미국으로 함께 이주를 결정합니다. 엄청난 기회였어요. 이후 웬디는 캘리포니아 샌페르난도 밸리에 위치한 부부의 자택에서 생활합니다. 적극적인 후원 덕분에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캠퍼스 생활 마음껏 누렸죠. 하지만 미국에 온 지 1년 만인 1990년에 뒤통수를 세게 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남편 제이크와 웬디가 함께 호텔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아내가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바람이 난 거예요. 아내 조이스는 막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었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길로 당장 웬디를 집에서 쫓아냈는데요. 놀랍게도 정작 헤어진 건 제이크와 조이스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직후에
제이크는 웬디와 재혼을 결심했죠. 웬디랑요. 당시 웬디의 나이는 22살, 제이크는 53살로 거의 30살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결국 결혼은 성사가 돼요. 미국에 온 지 이게 1년, 2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사실 여기서 웬디가 진짜 원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손에 넣게 된 거죠. 제 생각에 애초부터 사랑은 아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상대로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2년간 동거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2년이 지나자마자 웬디가 돌변합니다. 다른 남성들과 대놓고 어울리고 남편 등한시해요. 제이크는 그제서야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영주권이 발급되고 불과 7개월 만인 1992년 두 사람은 이혼합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미국에 정착한 웬디의 다음 목표는 돈과 성공이었어요. 이후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 진학을 합니다. 머리는 좀 좋았던 거죠. 사실 예의대가 쉽게 갈 수 있는 데는 아니니까요. 졸업을 하고 나서 인턴십으로 뉴스 커퍼레이션의 홍콩스타 TV에서 통역 일을 하게 돼요. 자, 이곳은 세계적인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회사였죠. 잠깐 루퍼트 머독에 대해서 알고 가자면 그는 미국의 거대 미디어 그룹 수장입니다. 폭스사, 뉴욕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여기 외에도 수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정말 언론 재벌 거물급 인사예요. 미국 외에도요, 52개국에서 약 한 700~800개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업 규모에 걸맞게 순자산이 200억 달러, 하나로 약 25조 원에 달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언론마다 좀 다르게 나와서 저는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예요. 어쨌든 25조 원, 돈이 많다 못해 엄청난 사람인 거죠. 당시 웬디는 홍콩 스타 TV에 취직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당시 루퍼트 머독이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서 공을 들이고 있던 방송사였습니다. 근데 웬디는 중국어, 광동어, 영어까지 자유롭게 구사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사업가들과의 통역을 도맡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전히 그녀는 말단 인턴 사원이었기 때문에 기업의 수장과 만날 일은 좀처럼 없어요. 야망이 컸던 웬디는 결국 자신만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느 날 그녀가 무작정 루퍼트 머독이 참석하는 이브닝 파티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자기는 초대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드레스를 예쁘게 입고 머독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 그를 기다려요. 어느덧 루퍼트 머독이 웬디의 앞을 지나가는 순간 어머! 하면서 일부러 와인을 쏟게 됩니다. 얄팍한 사고를 위장해서 관심을 유도한 거죠. 추후 웬디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때 일은 정말 운명적인 순간이었다라고 묘사를 하긴 했는데 세간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 야망이 가득한 웬디의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두 사람이 급격히 가까워져요. 게다가 루퍼트 머독 입장에서는 아니 이 여자를 알아가면 갈수록 지적 능력도 뛰어나고 언어도 여러 언어를 너무 유창하게 구사하죠. 또 세련된 교양까지 있어. 그러니까 그녀한테 매료된 거예요. 실제로 머독한테 인정을 받았을 만큼 웬디는 총명하고 또 어딘가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웬디가 인턴에서 비서로 승진이 되었고요. 머독이 중국 관련 출장을 갈 때마다 통역사로 참여합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서 육체적인 관계로 이어졌죠. 이 시기 머독에게는요, 31년을 함께한 두 번째 아내 안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머독이 웬디한테 푹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참고로 아내가 요구한 위자료만도 1조 9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20~30조 있는 자산가에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1조 9천억 원의 위자료를 내고도 두 사람이 결국 이혼을 하게 돼요.
이후에 웬디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죠. 입사 6개월 만에 스타TV의 부사장 자리로 고속 승진합니다. 정말 이 회사에서 유례없는 초고속 낙하산인 거예요. 그리고 1999년 31살이던 웬디는 드디어 루퍼트 머독과의 결혼에 골인하게 되죠. 당시 머독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 줄 아세요? 68살입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두 번째 결혼이고 또 남편과 지금 37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웬디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한 후에 웬디는 남편의 절대적인 지지자로서 자리를 더 굳혀갔죠.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이 이어지던 중 2011년 7월입니다. 머독이 소유하고 있던 영국 신문 뉴스 오브 더 월드의 휴대폰 해킹 사건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리게 돼요. 굉장히 이제 민감한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머독의 옆에는 웬디가 항상 함께였죠. 그녀는 당시 이제 80세가 된 머독을 아주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목마르면 물 따라주고 남편의 등을 막 사랑스럽게 쓰다듬어요. 근데 그러다가 청문회 도중에 한 사람이 머독한테 파일을 던지려고 이렇게 달려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웬디가 몸을 날려서 그를 보호해요. 게다가 순식간에 그 침입자를 제압하고 오른손으로 뺨을 후려친 거예요.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편의 양복에 묻은 파이 닦아주는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그대로 노출이 됐죠. 세계의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대중들은 웬디가 돈 노리고 돈 많은 저 거물급 노인에게 접근을 한 거다라고 굉장히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생긴 후로는 웬디 저 여자 굉장히 헌신적인 거 아닐까? 라는 그런 모습이 이제 집중이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일부 변하게 돼요. 머독 정말 사랑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요. 머독 또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강인한 여자에게 누군들 빠지지 않을 수 있겠냐? 라면서 그녀에 대한 강한 애정과 신뢰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죠. 이렇듯 두 사람의 사이가 깊어질수록 머독은 그녀와 아이를 갖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전립선암을 겪었어요. 그래서 자연 임신이 좀 힘든 상황이었죠. 결국 그는 미리 냉동 보관해둔 정자를 이용해서 웬디와의 사이에서 두 딸을 얻게 됩니다. 그레이스와 클로이였어요. 사실 그는 이미 전 부인들과의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첫째 부인에게서 딸 1명을 두었고 30년 이상을 같이 산 둘째 부인에게서 아들 2과 딸 1명을 이제 두게 되죠. 그런데 앞서 두 번째 부인 안나와 이혼할 당시에 지금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분노한 그녀가 조건을 하나 내걸게 돼요. 앞으로라도 그 웬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게 절대 회사의 경영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조항이었어요. 이게 실제로도 둘째 부인의 첫째 아들이 이 그룹의 전반적인 경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행여라도 이제 자기 아들한테 영향을 미칠까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머독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웬디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 딸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자녀들한테 한화 1,600억 원씩을 지급해 주면서 대신 나의 그 막내 2딸이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웬디와 이 2딸을 아낀 거예요. 그렇게 웬디가 머독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 남을 것 같았지만 비극이 찾아옵니다. 이 또한 황당해요. 결혼 14년 만인 2013년 파경을 맞이했는데 그 정확한 이혼 사유는 사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전 영국 총리인 토니 블레어와의 스캔들 때문이다 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사실 블레어와 머독은 정치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특히나 머독은 언론에서 블레어를 적극 지원해요. 그 후원을 등에 업고 블레어가 영국 총리직에 올랐다라고 평가될 정도고요. 블레어가 머독과 웬디의 첫째 딸인 그레이스의 대부, 갓파더라는 것만 봐도 이들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혼하기 1년 전인 2012년에 블레어 총리가 미국과 런던을 오가면서 웬디와 몰래 만났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나중에 웬디가 이 블레어 총리에 대해 작성한 메모가 공개돼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커졌는데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그는 너무나 매력적이다. 나는 그의 눈을 사랑해. 그리고 무대 위에 있을 때 그의 파워를 사랑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약간 그 남성을 좀 칭송하고 있죠. 딱 봐도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이었다라는 걸 짐작해 하고요. 불륜 스캔들 당시에 더 논란이 된 건 블레어 또한 혼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다 유부남만 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블레어 측은 웬디와는 그저 친한 사이일 뿐이다. 불륜 아니다. 라고 이제 스캔들을 일축했습니다.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듯 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 웬디와 머독이 이혼을 했고 그렇게 끈끈했던 머독과 블레어 총리의 관계도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되죠. 한편 웬디는 이혼한 후에 한화로 2조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뉴욕 중심가에 있는 고급 아파트와 또 중국 베이징의 호화 주택까지 소유하게 돼요. 그 금액을 다 합하면 일반인이 평생 벌어도 아니 2번 살면서 벌기도 힘든 금액이에요. 웬디. 그런데요. 머독과 이혼을 한 후에도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나 이 다음 스캔들의 주인공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어요. 아주 지금 미국, 영국, 이제 러시아의 주요 인물까지 다 만나요. 이 스캔들은 한 언론사가 공개한 사진에서 비롯되었는데 푸틴과 웬디가 함께 요트에 있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입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웬디와 머독이 이혼한 2013년 푸틴 역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푸틴 쪽은 단순히 지인 모임에서 만난 것뿐이다 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고 이후에 두 사람에 대한 후속 보도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8년 웬디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섭니다. 이번에는 저 여자 중국 스파이다 라는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부부에게 웬디가 중국 스파이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권고가 전달되었다라는 이 내용이 보도된 겁니다. 사실 스파이? 이거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머독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제기가 됐고 계속 논란이긴 했어요. 웬디 측은 말도 안 된다, 사실 무근이다 부인을 했죠. 근데 의혹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걸 보도한 곳이 월스트리트 저널. 네, 머독 일가가 소유한 곳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미디어 그룹이 의도적으로 이혼한 후에 웬디를 폄하하려고 보도를 내고 있는 거다, 의혹을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중국이 다수의 스파이를 전 세계에 심어놨다라는 이론이 이제 커졌고 그러면서 웬디에 대한 의심도 좀 쉽게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현재까지도 의혹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최근 행보를 보면 웬디는 과거와는 이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에는 부와 명성을 축적하기 위해 나이 차이가 많은 부자 남성과 결혼을 하고 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어린 연하의 남성들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어요. 최근에는 웬디보다 27살이나 어린 연하의 모델 베르톨트 자흐란과 해변에서 다정이 있는 사진이 공개됐고요. 열애설이 돌았죠. 근데 또 얼마 후에는 17살 연하의 바이올리니스트 찰리 심과 데이트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고 또 삶의 방식도 다 그냥 개인의 몫이죠. 하지만 웬디의 삶을 이쯤에서 좀 정리해보면 자신을 도와준 부부를 배신하고 나이 많은 그 남편과의 첫 결혼, 또 이혼 후 전 세계 가장 막강한 미디어 힘을 가진 수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돈과 명성 거머쥐었고요. 다시 이혼 후에 영국의 블레어 총리, 러시아의 푸틴과 연문설까지. 참 대단하죠. 가난한 중국 소녀에서 미국 초유의 부유층으로 인생을 개척한 웬디덩. 과연 역사는, 아니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도전 정신으로 운명을 개척한 사람인 건지 아니면 남자를 이용해 모든 것을 얻은 영어로 소위 골드 디거인 걸까요?
그건 물론 개인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 예쁜 외모로 태어나서 어딜 가나 주목받던 줄리아나 레딩. 성인이 된 그녀는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고향 애리조나를 떠나서 헐리우드가 있는 LA로 이주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영화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배우 지망생들이 모여들기도 하죠. 줄리아나는 LA에 있는 산타모니카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틈틈이 생활비를 벌었고요. 또 그 와중에 영화나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점점 경험을 쌓게 됩니다. 워낙 예뻐요. 워낙 화려한 외모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실 머지않아 그녀는 유명 남성 잡지 맥심의 표지 모델로 발탁됩니다. 이게 진짜 굉장한 기회인데 맥심 커버에 얼굴이 딱 걸리고 정말 줄리아나는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았죠. 그렇게 커리어를 쌓아가던 어느 날 2008년 3월 16일 아침 고향인 애리조나에 살던 줄리아나의 엄마가 평소에 굉장히 딸과 자주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전화를 걸었죠. 근데 응답이 없습니다. 보통은 바로 받거나 상황이 바쁘면 메시지라도 보내던 딸인데 그날만큼은 하루가 꼬박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LA에 딱히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확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던 엄마는 결국 경찰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주소지에 가서 딸이 좀 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저녁 6시 경찰이 줄리아나 집을 방문했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바로 현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소량의 피였죠. 경찰이 막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은 없고 결국에는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하기로 합니다. 딱 경찰이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매캐한 가스 냄새였습니다. 동시에 집안에서 불이 붙은 양초가 있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죠. 그래서 경찰이 서둘러 촛불 끄고 열려있던 가스 밸브도 잠궜어요. 이후 집안을 수색하는데 처참한 광경이 목격됩니다. 방 안에서 줄리아나가 목이 졸린 채 숨져 있던 겁니다. 보니까 주변이 굉장히 어지러져 있어요. 뭔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바닥에는 목걸이가 끊어진 채 떨어져 있었고요. 이 커피 테이블에 다리가 아예 뒤틀려 있고 접시가 깨져가지고 막 조각들이 집안 곳곳에 떨어져 있었고요. 그 접시 일부에는 혈흔까지 묻어 있습니다. 경찰은 즉각 강력팀과 감식반을 호출했어요. 잠시 후 다들 이제 몰려와서 현장에서 혈흔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러자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증거가 하나둘 나타납니다. 먼저 복도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안방까지 혈흔 반응이 길게 이어져 있어요. 즉 이 말은 범인이 줄리아나를 폭행하고 방까지 질질 끌고 간 듯한 모습입니다. 또 문 손잡이, 싱크대 접시, 가스 밸브까지 여러 곳에서 많은 양의 DNA가 검출돼요. 이건 범인의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현장에 이렇게 많은 범인의 DNA 흔적이 남는 게 드뭅니다. 뭔가 약간 보통은 약간 지우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범인이 다시 가스밸브를 열어놨다고 했는데 폭발을 일으켜서 이 현장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 자기 DNA가 막 여기저기 묻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떠난 것 같아요. 발견된 DNA 감식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시에 경찰의 탐문 수사가 시작됐죠. 줄리아나 이웃들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밤 9시 50분경 득득 이렇게 가구를 옮기는 소리와 비명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합니다. 또 줄리아나의 전화기를 보니까 비슷한 시각에 911, 911에 전화를 했다가 끊은 기록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위급한 상황이 닥쳤었다는 거죠. 경찰이 줄리아나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생전에 의심 갈 만한 사람이 있냐라고 묻게 되는데 놀랍게도 대부분 입을 모아서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건 바로 줄리아나의 남자친구 존 길모였죠.
이 두 사람이 지난 2년간 교제해 왔어요. 그런데 과거 존이 줄리아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 문제로 둘은 사귀다 헤어지다를 반복했대요. 즉각 존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죠. 존이 딱 검거가 돼서 왔는데 네, 맞아요 하면서 자기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라는 걸 막 순순히 인정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자기가 줄리아나 차를 파손하고 또 막 그녀의 집을 강제로 들어간 적이 있다 술술 말해요. 하지만 존이 말하길 이건 어디까지나 연인 간에 벌어진 다툼이었지 살인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강력한 입장입니다. 존의 주장에 따르면 그 사건 추정 시각인 토요일 밤에 그날도 줄리아나와 존은 전화상으로 막 너 왜 그랬어 하면서 막 가벼운 다툼을 했다고 해요. 이날 밤 존이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고 줄리아나 또한 친구들과 파티를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의견이 잘 맞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말다툼을 했고 줄리아나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다 해도 밤 10시까지는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일요일이 됐죠. 남자친구 존은 이젠 좀 화가 풀렸나 싶어가지고 줄리아나한테 문자도 하고 전화도 했지만 답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얘 아직도 화가 났나 싶어서 직접 집을 찾아가기도 했대요. 근데 딱 보니까 창문 틈 사이로 방 안에 촛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존이. 근데 웬일인지 벨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돌아갔다는 진술. 경찰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CCTV 그리고 만났다는 친구들 다 의견을 종합합니다. 그 결과 존의 주장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는데 사실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도 있었죠. 왜 아까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수많은 DNA 있었잖아요.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다름 아닌 여성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즉각 경찰의 수사는 남성이 아닌 여성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피해자 줄리아나는 또래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예쁜 외모 때문에 인기도 많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질투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뭔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닌가 막 지인들, 친구들, 동창들 다 뒤져봤죠. 그렇게 41명의 사람들을 추려냈고 그들의 DNA 샘플까지 다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품과 하나하나 비교했지만 결과는 모두 음성이에요. 일치하는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에 줄리아나의 아버지 그렉으로부터 새로운 증언이 등장했어요. 줄리아나의 현 남자친구 말고 전 남자친구 미니어 우에이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조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보니까 그는 레바논계 출신의 부유한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나가 일하던 식당의 고객이기도 했어요. 보니까 이 미니어가 줄리아나를 딱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단골 고객이 되다가 어느 날 이런 식당에서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두둑하게 월급을 줄 테니까 내 병원에 와서 비서로 일하는 게 어떠냐? 라고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렇게 막 월급도 준다 하죠. 또 중간중간 선물 공세까지 하죠. 결국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후 줄리아나는 아예 그의 집으로 이사를 했고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합니다. 미녀란 사람이 대단한데 호화 별장을 가지고 있고 막 고급차 몇 대, 비싼 시계들 다 원하면 살 수 있는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가 동거를 시작하면서 줄리아나와 결혼까지 생각을 할 만큼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21살 줄리아나의 생일에 람보르기니 슈퍼카를 선물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줄리아나가 마냥 이런 상황을 즐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사실 이 미니어라는 사람이 이 줄리아나를 마치 되게 예쁜 인형 다루듯 어딜 가든지 간에 자기 옆에 있어라 하고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주변에 자랑하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또 그러면서도 줄리아나가 친구 만나러 간다 어딜 간다 하면 막 이런 사생활은 다 통제하려 들었고요.
이게 과연 사랑인가? 이게 그냥 예쁜 인형을 자기 옆에 두는 걸 좋아하는 건가? 이제 약간 줄리아나가 좀 헷갈리기 시작했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관계를 금방 정리하진 못했어요. 왜냐면 이 미니어란 사람이 줄리아나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정이냐면 줄리아나의 아버지 그렉이라는 사람은 약사였거든요. 미니어가 아버지한테 아예 제약회사를 인수할 걸 제안한 겁니다. 이거는 평범하게 약사로 살던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오기 힘든 기회예요. 하지만 아버지 또한 아니 이 사람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까지 선심을 베푸는 건가,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뭐 어딘가 좀 찜찜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은밀한 뒷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미처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미니어가 실제 자기가 말한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도 아니고 결혼도 한번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것도 속였고 심지어 이미 레바논에는 3명의 자녀까지 있다는 점을 하나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전과 기록을 보니까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었고요. 아버지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즉각 줄리아나에게 이걸 알렸고 이후 그녀는 미니어와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별을 통보했죠. 동거생활 다 정산하고 그의 집을 나와서 LA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미니어가 쉽게 포기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미친 듯이 문자와 전화하면서 돌아와라 했고 또 그녀가 일하는 식당, 집에도 수시로 나타납니다. 다행히 줄리아나의 마음은 차갑게 식은 상황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미니어가 이제 타겟을 바꿔요. 줄리아나의 아버지 그렉한테 딸과는 내가 관계가 이렇게 됐지만 비즈니스는 계속 추진하자 라면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버지도 이 부분은 좀 혹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약서를 찬찬히 검토하던 중 미심쩍은 부분을 찾아내죠. 미니어가 넘기려는 제약회사가 면허를 제대로 취득하지 않은 부실 회사였던 겁니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계약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5일 후에 딸 줄리아나가 살해된 겁니다. 아버지로선 의심할 만하죠. 지금까지 정황을 경찰에게 다 들려주니까 경찰 또한 미니어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주목을 하게 되는데 마침 미니어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살해 현장에서 완전히 외국에 있으니까 살인범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깐, 아까 그 범인의 DNA가 여성 아니었나요? 이때 경찰은 미니어가 누군가 여성 조력자를 고용해서 청부 살인을 한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자, 그래서 주변 여성들 간에 뭔가 수상한 금전 거래가 없었는지 하나하나 파헤쳤죠? 여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하지만 분명 여성들 중에 분명 청부살인을 요청했으니 그만한 돈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사람이 떠올랐죠. 그녀의 이름은 켈리 수 박. 44살의 한국인 아버지를 둔 여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직업은 부동산 중개인. 참고로 그녀는 한국의 유명 음악감독의 친언니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사건이 한국에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어쨌든 켈리 박은 미니어의 부동산 중개를 여러 건 담당해 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표면적인 사실일 뿐이지 켈리의 실제 역할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미니어가 주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들이 있거든요. 이걸 대신 받아주는 일을 좀 해줬던 거예요. 그 외에도 미니어가 좀 직접 나서기 곤란한 일들을 그녀가 처리해줬고요. 좀 말만 들어도 위험하고 험한 일 아닌가 싶긴 한데 켈리가 이걸 어떻게 했냐. 남자친구가 있어요. 로니 웨인 케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둘이 같이 채무자를 찾아갑니다. 남자친구가 덩치가 크고 막 인상이 험악하니까 돈 왜 안 주냐 하면서 막 겁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렇게 협박을 해서 미니어 돈 받아내고 거기에 보수 받고 또 그 외에도 미니어가 좀 부탁하는 일을 해주고 실제로 미니어가 켈리는 정말 일 처리가 너무 확실하고 깔끔하다. 이 여자는 여자 제임스 본드다 라고 막 칭찬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줄리아나의 사망 전후로 미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100만 달러가 하나로 약 13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에요. 근데 줄리아나가 죽기 전과 후에 이 돈을 받은 거죠. 마치 뭔가 착수금 받고 일 끝나고 나서 돈을 받은 것처럼요. 자, 이런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켈리가 사주를 받아서 줄리아나 살해했구나 라고 추정했어요. 하지만 이건 추정뿐이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때부터 은밀하게 켈리를 미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느 날 켈리가 무심코 담배꽁초 하나를 탁 버리게 되는데 그걸 수거해서 현장에서 그 줄리아나가 죽은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비교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DNA 일치. 2010년 6월 18일 경찰은 켈리 박을 줄리아나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남자친구 로니를 살인 공모 혐의로 함께 체포했어요. 이때 미니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 예견이라도 했듯 이미 외국으로 잠적해서 소식이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지금 장기 해외여행 중이라 나도 연락이 잘 안 된다 라고 변명을 해요. 사건으로부터 무려 5년이 지난 2013년, 그제서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어요. 사실상 현장에서 켈리의 DNA가 나온 이상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재판은 순순히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켈리 측에서 호화 변호인단을 대동해서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DNA가 일치한 마당에 어떻게 무죄를 내세울 수 있나 그 논리를 좀 들어볼까요? 자, 켈리는 줄리아나가 미니어와 동거하기 전부터 원래 미니어랑 친해서 원래 그 부동산 중개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손 씻고 수건으로 닦고 접시도 자기가 만지고 사용했겠죠? 그러다가 줄리아나랑 미니어가 동거를 이제 끝이 났어요. 줄리아나가 나갔잖아요. 이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 미니어 집에서 수건과 접시를 챙겨갔는데 그때 그 켈리의 DNA가 거기 묻어있는 채로 줄리아나 집으로 옮겨갔을 수도 있다는 논리. 즉 변호인단은요, 이 현장에서 나온 DNA는 과거에서부터 있던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밀어붙인 거죠.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변호인단이 아예 줄리아나를 죽인 살인범은 켈리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지목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미 오래전부터 의심을 받아오고 있던 남자친구 존 길모어였죠. 이미 개인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존의 주변을 다 낱낱이 조사했더라고요. 아주 호화 변호인단답죠. 당시 존은요, 줄리아나가 사망한 후에 또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여자친구 멜리사를 변호인단이 찾아가서 꼬치꼬치 여러 가지를 묻게 돼요. 그러다가 멜리사가 사실 나도 존이 폭력을 좀 행사해서 몇 번 그런 걸로 좀 상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목을 조른 적도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줄리아나의 결정적 사망 원인이 목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때 존이 한 말이 결정적인데 막 화가 나서 목을 조르면서 너도 줄리아나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느껴볼 거야! 막 이랬대요.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여자친구가 신고를 해서 존은 폭력 혐의로 입건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증거가 다 남아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을 한 것만으로 존이 살해범이다 라고 몰기엔 좀 무리가 있죠. 막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뱉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변호인단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왔고 그렇게 치열한 공방이 계속됩니다. 그러던 2013년 6월 마침내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재판부는 켈리 박에게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발견된 DNA를 살인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사건에서 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것 외에 현장에 켈리가 있는 걸 본 사람도 없고 범행 도구가 밝혀지지도 않았고 그 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 불충분이죠. 그녀의 남자친구 또한 함께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살인 현장에서 제3자의 DNA가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풀려났다라는 건 여러모로 다소 찝찝한 면이 남아있긴 해요. 유가족은 물론이고 이 사건을 오래전부터 주목해온 미국의 대중들 또한 재판 결과를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가족들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한편 외국으로 도피한 뮤니어, 이 뮤니어는요 현재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기소는커녕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어요. 켈리가 풀려나면서 사건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고 이제 이게 해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죠. 왜냐하면 켈리 수박을 기소하는 데까지도 몇 년이 걸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건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다 조사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답답한 상황. 오늘 사건에서 진범은 정말 언급한 사람들 중에는 없는 걸까요? 줄리아나의 엄마는 재판이 끝나고 2년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의 죽음이 너무 원통해서였는지도 모르죠.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 어쩌면 헐리우드와 전 세계를 빛낼 만한 그런 셀럽이 됐을 수도 있는 여성인데 다음 생애라도 못다 이룬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부디 범인이 꼭 죗값을 받는 그날이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